자,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한국의 교육은요,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인데, 공교육은요, 학교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의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공교육, 학교 교육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요. 공교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6334제예요. 6334제인데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같은 경우는요, 9년이잖아요. 이것은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 여기 나와 있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꼭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료, 공짜입니다. 이 무료라는 말을요, 무상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죠. 보통 한국 나이로 8살, 만으로 6세,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9년 동안은 꼭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이고요. 고등학교 3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계, 그 다음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리고 전문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 사회에 의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교 4년이라고 나왔는데요. 대학교는 2년제도 있고요. 3년제도 있습니다. 2년제와 3년제가 있는데 이런 전문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대학은 4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으면 6년, 8년 이렇게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대학교 4학년 이후로는요. 원하는 사람은 대학원에 갈 수 있는데 대학원에 가면 석사와 박사, 석사, 박사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한국 사회 이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교육은 학교 교육이 아니라 다른 교육을 얘기하는 건데요. 학원, 과외, 그리고 뭐 학습지나 어학연수, 개인적으로 학교가 아닌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가는 곳, 이런 것들을 사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교육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요, 비싸다예요.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너무 비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큰 부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의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는 고등학교와 함께 의무교육기관으로 교육기간은 3년이다. 자, 두 가지가 틀렸네요. 초등학교는 고등학교와 함께가 아니라 중학교와 함께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요, 교육기간은 얼마큼입니까? 지금 초등학교 얘기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의 교육기간은요, 6년이 되겠죠. 두 가지가 틀렸네요. 자, 중학교는 국민생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일반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가장 처음 공부하겠죠. 가장 기초적인, 가장 처음 공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틀렸네요.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인문계와 실업계 두 종류가 있고 교육기간은 3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교육기간 3년 맞고요. 인문계와 실업계,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일반계, 전문계, 직업을 갖기 위해서 실업계나 전문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반계 또는 인문계에서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교재마다, 책마다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서요, 여러 가지 어휘를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맞았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대학교는 중등교육기관이 아니라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초등교육기관이 있고 중등교육기관이 있고 고등교육기관이 있는데요. 초등교육기관은 초등학교, 중등교육기관은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헷갈리면 안 되고요. 고등교육기관은요, 대학교, 그 이후로 대학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교육기관이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25번 기본 예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예절입니다. 에티켓, 매너죠.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시면 좋은 게요.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밤늦게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지 않는 것 기본 예절이고요. 흡연도 금지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되고요. 길거리에서는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한 줄로 선다. 줄서기죠. 줄서기. 이것도 중요한 에티켓입니다. 자, 이웃 어르신을 만나면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아저씨 안녕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죠.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의 예절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공장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화는 작은 소리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여보세요. 나 금방 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보세요. 금방 가고 있어요. 지금 지하철이니까 끊을게요. 이렇게 하고 끊어야 됩니다. 조용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통화를 해야 되죠. 박물관이나 영화관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되고요. 버스나 전철에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임산부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예절은 언어 예절이 있고요. 존댓말, 높임말을 써야 되죠. 높임말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식사 예절,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겠지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밥을 먹기 시작하면 숟가락을 들면 다른 사람들이 그때 식사를 시작하는 식사 예절이 있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수저를 들면 식사를 시작합니다. 숟가락, 젓가락을 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더른을 대하는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높임말을 사용한다. 맞는데요? 1번부터 맞았네요. 네, 1번이 답이네요. 급한 일이 아니면 가로질러 먼저 지나간다. 아니요,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먼저 지나가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죠. 급한 일이 아니면 지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식사 중일 때 다 먹었으면 조용히 일어난다. 맞는 것 같아요. 예의 바르게 이렇게 조용히 일어나서 갑니까? 아니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 급한 일이 없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자, 어른이 술을 따라주면 술잔을 받아 어른을 똑바로 바라보며 술을 마신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절이죠. 뭐냐면 어른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요. 몸을 옆으로 돌려서 마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술잔을 받았는데 이렇게 마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마시는 것이 한국의 예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직장인의 하루, 직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회사에 가는 것을 출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업무를 보다, 일하다 이런 것들을 근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집에 가게 됩니다. 집에 가는 것을 퇴근이라고 하고요. 회사에 가고 그 다음에 집에 가고 이런 것들을요. 출퇴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근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회사에서 하잖아요. 회사의 사무실에서 합니다. 사무실에서 하는데 오늘은 밖에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이런 것들을요. 외근이라고 합니다. 회사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 이것을 외근이라고 한다. 자, 출장은 뭡니까? 출장은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다녀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해외 출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직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회사에는 사장님이 있죠. 사장님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사원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바뀌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요. 승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씩 직위가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김 과장은 일본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일본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일을 하죠. 해외 출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해외 출장을 떠났다. 이 대리는 사장님께 회의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다가 답이 되겠네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결과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높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는 글로 써서 말씀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고했다. 자, 그럼 보도했다는 뭡니까? 좀 비슷하잖아요. 자, 이거는요. 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앵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요. 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요. 살인, 강도, 폭행, 도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교통, 화재, 전기, 가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고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사고를 당하면 또는 사건을 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특히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보험에서 보험금을 주도록 하죠.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꿍 부딪혔습니다. 부딪혔는데 한 사람이 다쳐서 서로에게 치료비나 차 수리비를 주면서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문제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라고 하고 서로에게 돈을 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합의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좀 다른 말로 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법, 아주 나쁜 일은 아니지만 조금 나쁜 일, 가벼운 법을 어긴 경우에는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는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라고 약속을 했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무슨 돈을 받았습니까? 바로 합의금이죠. 합의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아래쪽에 있으니까 위로 올려봅시다. 자, 각종 도난, 분실, 폭행 등의 사고를 알리기 위해서는요. 경찰을 불러야 됩니다. 경찰을 부를 때는 몇 번을 부르면 됩니까? 112를 부르면 되고요. 사람이 다쳤을 때 이거는 구급 상황에서 또는 화재 사고가 났을 때나 아니면 사람이 심하게 다쳤을 때는 119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요. 112와 119를 같이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112는 경찰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를 때는 112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한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이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50년도 안 됐는데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 것들을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경제 주체인 정부와 기업과 가게가 있는데 가게는 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업은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자, 나라 얘기부터 해봅시다. 나라는요. 세금을 받아서 국민에게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세금을 받아서 수익을 얻고요. 다시 국민에게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책도 마련하게 되겠죠. 경제를 위한 정책이죠. 자, 기업은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다시 돈을 주죠. 그리고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게 됩니다. 가게,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을 벌죠. 그리고 세금을 내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경제 주체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월급을 받은 후 소비 활동을 한다. 월급은 누가 받습니까? 집에서 아빠가, 엄마가 받죠.
자, 직원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이 맞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아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바로 나라죠. 정부입니다. 자,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디입니까? 역시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볼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1950년대에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경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깔렸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020년이 됐는데요. 한국 경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요, 한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인데 1997년에요. IMF 사태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때는 외환위기, 너무 빚을 많이 졌어요. 돈을 외국에서 너무 많이 빌려서 어떡하지? 라고 외환위기가 왔는데 그때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문에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IMF에서 도와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한강의 기적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자, 1960년대에는 한국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2만 달러요? 아니요. 78달러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아니죠.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자동차, 반도체, 선박, 해운 구조물이 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국제통화기금 IMF, 돈을 너무 많이 빌려 경기가 나빠지고 외환위기가 왔다? 아니요. 외환위기가 와서 IMF에서 도와줬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죠.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9개의 꼭지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한국문화 4번째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